네, 반갑습니다. 김희태입니다. 이번에 무한가능이 김성규 근대화 여명의 여자 이런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그 사회 사정이 어수선해서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최신식 어떤 기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사실은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쪽 그 준비 측에서 사실은 무한가능이 김성규 근대화 여명의 여자 이런 제목으로 저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이제 김성규 선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 이러면서 알았다 했는데 나중에 이런 제목이 와서 그분들이 이렇게 어떤 역사 인물들이 활동하는 시점이 바로 근대 현대로 이어지는 조선 말기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가 이어지는 그 혼란의 시기도 하면서 사회적 변혁이 많은 그런 시기에 시대에 따라서 어떤 보수 쪽일 수도 있고 개화 진보 쪽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지기에 상당히 그 지주로서 활동을 하는데 그런 또 관료로서 활동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근대화, 개화 이런 쪽하고는 시기적으로는 그러지만 거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분 저술을 보면은 그 농지개혁이라든지 사회개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것을 쓰고 그 다음에 이분의 아버지가 김병욱이라는 분인데 그 아버지도 이미 이 개혁적인 시각적인 그런 글들을 많이 써서 학술 논문이 서너 편이 나와 있을 정도로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근대화 여명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서 상당히 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우선 저 시 하나 보고 말합니다. 그 목포 문화원에서 초정집이라고 김성규 선생 문집이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 2집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집에 있는 시를 하나 보니까 김영란 선생이 번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쓸쓸히 인적도 고요한데 한운의 기약 종행으로 날라드네 계곡 같은 영전 샘물 실증을 내요 상문 나서자마자 오탐 물결 밀려오네. 그러니까 절에 들어가서 오래된 부처님과 상대를 하면서 마음은 편안해지지만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쓸쓸하고 인정마저 고요한데 그래서 내 마음이 어느 정도 다스려지고 한가한 구름은 여기저기서 많이 몰려왔다 갔다 하는 그 한가로움을 느꼈습니다. 절에 갈 때는 사실은 밑입니다. 산문 나서자마자 어탕 물결이 밀려오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아주 복잡한 일도 많고 몸도 좀 안 좋고 해서 쉬러 들어가서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래도 세상이 궁금한 겁니다. 거기서 활동했던 세상이라든지 이래서 다시 거기에 한가함이 날아들고 거기 골짜기에 있는 그 맑은 샘물도 이제는 좀 실증이 날 쯤해서 다시 사회로 산문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려고 보니까 나오자마자 이 시끄러운 세상은 똑같다는 또 거기 가서 어떻게 내가 견디고 살아야 될까는 그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바로 우리 목걸이 앞뒤에 승달산에 있는 도천사 노구암의 김성규 선생이 무한감리를 하다가 몸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2번인가 3번인가 이렇게 막 사직도 내고 좀 하고 그러는데 중간에 노구암에 가서 조금 요양을 합니다. 여름에.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시를 지은 것이 이제 우암시의 금이라고 해요. 우암 노구암인가? 노구암에서 이제 옥깃을 받아보면서 짓는다 해서 이제 이런 시를 싣고 다시 내려와서 무한감리 역할을 하다가 다른 데로 좀 옮겼다가 바로 그 다음에부터는 관직에 물러나서 완전히 이제 사회활동하고 일종의 자본가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관직에 있을 때는 그 전후까지는 어떤 개혁이라든지 근대화 쪽에 상당히 가깝다가 관직을 그만두고 어떤 사회활동,
또 그 학교 건립하고 그런 사회 공헌 활동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이제 그 지주로서 뭐 농업 이런 자본이라든지 자본가로 활동하면서 상당히 이제 부도 많이 축적하고 예, 그렇게 네, 그래서 이제 그 교재님이 나눠드렸지만 이렇게 크게 한 8가지 정도 항목에서 글을 써봤습니다. 아까 또 말했듯이 농업개혁, 사회개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경제 위험형으로 이어지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충청도에서 출생을 합니다. 원래는 경상도 사람인데 아버지가 충청도 연풍 현관을 하기 때문에 여기 현 관청에서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전론이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가 그 대전론을 주장을 하는데 이제 이 대전론이 조선 후기의 어떤 실학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토지의 어떤 개혁론입니다. 그 성려족이라든지 그 전에 실학자들이 그 주장했던 뭐 균전론이나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르게 주장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주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되 소작인들에 대해서도 영구적으로 자기들이 일종의 소유 개념 비슷하게 소작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소작률을 일정 비율로 낮춰서 그것을 변동 없이 해주는 것. 그러니까 지주도 소유를 인정하면서 소작인은 소작인대로 내 땅이라는 생각을 갖고 영구히 경작하고 소작료가 그렇게 많지 않게 고정적으로 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국가나 이런 데서 좀 관리를 하도록 하는 이런 게 이제 대전론의 중심인데, 그거를 아버지가 이렇게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김성규 선생한테도 이어졌고, 그 김성규 선생이 활동에서도 그런 것들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직을 하다가 18년 동안 관직기가 있었는데 1903년에 무안감리로 부임합니다. 그래서 무안감리는 그때 당시는 무안부에 목포가 소속이 됐기 때문에 무안감리고 목포에가 있었는데 지금의 그 목포시장, 교육장, 뭐 이렇게 노동청 뭐 이런 데를 총괄하는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감리가. 그래서 특히 그 일본 상인들하고 이렇게 일본 부딪히는 과정에서 직접 구금을 당하기까지 합니다만은 끝까지 헤쳐나가서 우리 조선 한국의 노동자들의 이익을 옹호를 하는 이런 측면들이 그 기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부친으로 받았던 이 노동자, 농민의 어떤 그 권리랄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안감리서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일을 한다, 그것을 학폭지를 정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관직을 그만두고 무안감리 뒤에 충청도 순찰사로 갔다 강원도 순찰사로 가서 1905년에 관직을 그만둡니다. 그래서 63년생이니까 짧지 않은 18년의 관직 생활을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유산시사, 학교 건립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자본을 축적하는데 자본가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는 자기의 그 가업을 이제 김책전이라는 아들이 좀 물려받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김우진도 좀 그런 활동을 하다가 문화활동 쪽으로 더 강하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김익진이라는 아들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무안이든 목포이든 우리가 이 김성규라는 사람이 족적을 이렇게 따라서 가보면 어디가 있을까, 그것을 한번 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김성규 선생 그 말년의 초상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포 문학관에 후손들이 그 기증을 150여 점 정도 기증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60여 점 이상이 김성규 선생이 직접 그 고문서라든지 이런 일품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간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그 홈페이지를 봤더니 김우진 작품 이렇게 해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는 이제 거기 등록된 번호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아마 젊었을 때 간기 갈 때 사진인가 모르겠는데 거기가 돼 있는데 설명이 안 돼 있어서 따로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거 올려서 보세요. 네, 그래서 보통 그 김성규 선생의 얘기를 할 때 조선후기 장성 군수 무한가문이 강원도 순찰사 등을 여기만 문신 학자이다. 400 정도 토지를 소유한 자본가이고 유산 시사장, 학교가 있던 사회공헌, 그 다음에 이때 무한가문으로 된 주체적 신념으로 조선인의 입장으로 응한 정책을 썼고 또 근대 희곡문학과 근대 구성된 축성 김우진, 일부침, 농업개혁 정책을 지닌 사상가이자 시문을 문하고 글씨도 잘 썼던 문화인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1918년에 초심정 11기라는 그 자기 일생에 대한 것을 자기 아들들이 편집을 해서 문집에 가 있습니다. 그 문집에 그 아들이 써놓은 글에 의하면 자기 아버지가 누군가한테 보낸 글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개화파, 친일파, 대일파, 노학부 1918년에 자기 자신을 그래서 가보년 이전에는 가보년이 동학농민혁명이죠. 동학농민혁명 이전에는 나를 개화파 전무로 지목하여 숙리들이 물리쳐버리는 일이 매우 많았다. 그러니까 좀 진보적이라고 해가지고 그 앞에 나선 사람으로 해서 뭐 개혁 정책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보년 이후에는 나를 친일파로 지명하여 황실당과 스마트의 공적인 모든 나라에게 향하더니 그러니까 황실당은 그 대한제국 쪽이겠죠. 그리고 스마트는 아마 러시아 그런 사람들이 일본하고 가깝다고 이렇게 그래서 근래에는 베일파로 지목하여 관계에서 중호감이 있고 그러니까 일제시기가 됐는데 일본을 배척한다고 해서 관청이나 이런 데서 또 저 사람 이렇게 주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또 완고한 이제 그 늙은 나이는 학자라고 지목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냥 나를 조롱한 듯한 그런 평을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평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변한 게 아니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그 사회의 시류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평들을 여기저기서 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분은 이렇게 그 생활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네, 연표를 정리해봤습니다. 1863년에 연풍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괴산, 충북 괴산인데 아버지가 현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3살 때 경상도 문경으로 가서 17살 때는 이제 그 서울로 가가지고 이제 집안의 형제는 김승규라는 집에서 있었는데 아주 장서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 김승규 사람은 나중에 이제
군인 쪽에서 상당히 그 고관직에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관상관 같은 데 가서 책도 많이 보고 또 미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만나서 연찬을 하면서 어떤 그 산술 계산하고 이런 것들에 상당히 그 능해가지고 우리는 조선에서는 아주 최고다 이런 얘기도 주변에서는 들릴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그 자본 축적하는데도 이렇게 저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살 때 광무국 주사로 나가가지고 홍콩에 외교관으로 한번 갔다가 30살 때 3년 주고 1894년 동학문명이 날 때 전라감행의 총서라는 직책이 갑니다. 총서가 아마 이렇게 그 문서를 총괄 관리하는 그런 직책인 것 같아요. 이게 동학문명혁명 당시 이 관의 입장에서 전라감행이가 있으니까 정부 내지는 관의 입장에서 처리가 어떻게 됐는가 그것이 문집에 상당 부분 문서가 남아 있어서 그런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고창현과 이렇게 이제 동학 그 기간에도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33살에 고산, 무자, 34살에 이제 공금 독세관, 그래서 35살에 장성군수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관직이 장성군수하고 무안감입니다. 그래서 98년에는 흥덕군, 99년에 전라도 양무감리, 그래서 전라남도인데 잘못했네요. 양무라는 것이 요즘 같으면 이제 건설부에 뭐 이렇게 토지 측량국 같은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그 시세도 잘 알지만 그런 그 재산에 관해서 잘 알게 된 것이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1903년 3월에 무안감리견 무안은 재판소 판사가 됐다가 12월 달에가 이제 좀 몸이 아파서 이렇게 사직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충청도 검찰사, 그다음 강원도 순찰사를 하고 1905년 2월 이후에는 이제 지역에서 그냥 활동하고 29년에 이제 신선 한명이사를 설립해서 부동산 매입, 토지 경영 매매, 농업 이제 이렇게 해서 자본화를 하고 34년에는 아예 초정김씨 종중재단이라는 그 보훈사를 창립합니다. 이렇게 안동김씨였는데 자기들이 초정김씨라고 해서 아예 재단 창립을 해서 재단을 관리를 하고 일종의 시조가 김성규 씨가 되는 거예요. 네, 김성규 가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우진, 철진, 익진 세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배우는 편지가 있고 한천이 그 다음에 할아버지. 그래서 김성규 그 우리 교재 제일 뒤에 쭉 해놨는데 어쨌든 72년도에 이제 김영주 교수님이 그 양구감리 김성규의 사회경제를 해서 그 자세한 글을 써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 쭉 알려져서 이렇게 여기는 뭐 예양작전이라고 하는 농업개혁 사단가 그리고 이제 무안감리 같은 거 활동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김병욱이라는 분이 김성규 아버님인데 이렇게 사회개혁론 또 시세이익과 부광론 이런 그 학술론문이 여러 편이 이미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무안 삼양 쪽에 이제 토지 변화 같은 것을 조금 했었고요. 이제 문학 쪽에서 그다음에 뭐 일본 유학할 때 김성규 선생님이 이렇게 보낸 편지가 아주 자세한 편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근대 현대의 인물들 간의 어떤 그 시대 갈등이 이렇게 김병욱에 대해서도 이렇게 장성 군수할 때 군에 감금했던 그 죄인이 하면 죽는데 그런 처리 과정에 문서가 남아 있어서 그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뭐 시사가 나오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자세하게. 네, 2016년, 17년에 이제
초등집이 그 번역본 나왔고요. 자기 이제 아들 같은 경우도 크게 많이 나왔죠. 예, 번역본. 이제 이거를 그 임명장, 사령장이라고 합니다. 관직 사령장, 과거 시험 합격장이 있고 또 그 관직 이동하는 사령장이 있는데 그걸 보통 호신이라고 하고 사령장이라고 하고 이런 형식을 이 교첩이라고 합니다. 교지하고 교첩이 있는데 이제 교지는 3품 이상인가 아니 5품 이상인가 되면 교지를 주고 그 이하는 교첩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유학이라는 사람, 유학 신분의 김성규를 통사랑이 전 8품입니다. 그래서 통사랑의 과무국 주장. 지금 같으면 그 건설교통국의 뭐 국장이라는 과장급이나 18, 87년 이게 이제 관직 처음으로 나가는 교첩입니다. 그래서 교지는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뭔 직책을 준다고 하고 여기가 이렇게 해서 그 말하자면 옥세만 듭니다. 근데 교첩은 지금 같으면 장관이 주는 임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지는 대통령이 주는 거고 여기는 이제 그 판서 그러니까 2조죠. 지금 뭐 내무부 장관, 뭐 국장, 인사과장, 인사계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서 문서를 안하는 걸 교첩을 하는데 이게 지금 그 목포문학관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가 과거에 복귀했습니까? 그게 좀 애매합니다. 좀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승정원 첩이라는 것은 이제 그 기관 간에 이렇게 간단한 연락사항이라든지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 뭐 이렇게 주는 이건데 여기는 이제 승정원이라는 것에서 김성규한테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승정원이 급분사 그래서 승정원에서 급분을 주는 일입니다. 급분을. 근데 이 문서를 사실은 있긴 있는데 잘못 알려져 가지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쳐보면 승정원 급분이라는 직책을 역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승정원 급분이라는 것은 직책이 아니고 승정원에서 급분을 하는 일 또는 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급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시험을 봐서 일정 점수를 얻으면 너는 몇 점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인을 해주면 과거 시험을 봐도 한 번에 합격을 한 게 아니고 한 번에 합격한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점수 된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 시험에 해가지고 총점 관리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김성규가 차상이라는 점수를 부라는 시험 과목에서 시, 부, 송책거든요. 부라는 시험 과목에서 차상이라는 점수를 얻었음을 인정한다는 문서입니다. 근데 이거를 승정원 급분이라는 이 소속하고 직책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습니다. 그래서 친님 경무대 여기 있습니다. 친님 경무대 1차 유생 전강 이재대강 통방해 시치시 부차상 이게 점수입니다. 이게 과목입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 볼 때는 보통 5과목 중에서 한 3과목을 보는데 시, 부, 송, 책, 의 그럽니다. 그래서 시 아시겠죠? 부도 시하고 같이 이렇게 그 문문이고요. 네, 송은 어떤 찬문 비슷합니다. 책은 정책, 그 다음에 의는 경전에 대한 해석 이렇게 해서 이 중에서 3과목을 봅니다. 보통 직접 과거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차상이라는 점수를 받았는데 그 점수가 전체 그 시험 거기에서 해당되는 점수가 급 2분입니다. 그래서 이 급 몇 분을 주는 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을 보니까 이 무렵에 10일이죠. 10일에 여기는 19일이라고 했거든요. 19일 신임 경제 지금 같으면 청와대에서 임금이 직접 그 임석하여서 본 시험에서 이 점수를 얻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점수가 높으면 급 2분이 아니고 직부전시라고 합니다. 그 초시에서 복시, 그다음에 전시 임금 앞에서 이렇게 면접 보는 건데 복시 없이 바로 그 임금 앞에서 시험을 바로 볼 수 있게 직부전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그다음 직부전시는 이 부에서 이종원이라는 사람이 직부전시, 한 사람이 직부전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임금 앞에서 일종의 면접 같은 시험을 봐가지고 그거는 당락이 결정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과를 하면 이제 과거시험 합격증이 나오는데 이분은 이것이 있고 이 점수만 받아서 이 점수 가지고는 그 다음 단계로 시험을 보러 갈 점수까지는 이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더 시험을 봐서 이거에 합쳐져야만 나중에 과거시험 합격장이 나오는데 그 합격증은 없습니다. 그리고 1891년에 그 과거시험 합격했다는 이 양력이라 그것이 나오는데 자세히 봤더니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과거시험에 합격합니다.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성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 인계했고 이걸 보고 그냥 과거 합격을 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봤더니 그때 시험이 있었던 건 맞고 여기서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최종 통과를 해야만 합격증이 나오는데 합격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과거 시험 답안지고 아까 차상이라고 그러는가요? 여기는 차하 되는 것 같아요. 차하. 네. 아까도 차하였군요. 아까도 차상. 네, 그러면 그때 이제 부고 여기에 이제 인적사항이 나오고 그다음에 문제가 나오고 쭉 해서 이것은 채점입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펴서 보면은 내용을 알 수 있을 텐데 거기 있는 사진만 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1899년에 장성군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교첩 얘기를 했는데 교첩 위에 그 직후무 단계가 교지입니다. 그래서 교지가 대한제국 때는 친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지하고 친명이 같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성군수 김성규라는 사람에게 면한다. 무엇을 겸임하도록 전라남도 양감리를. 그러니까 장성군수를 하면서 전남도청에 건설국장을 겸임한다.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국 3년. 그래서 아까 여기 판서 이런 것도 넣었죠. 이런 거 넣었고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그 대한제국 황제인이었죠. 황제인도 양지암 총재가 이제 양지암이 지금 같은 건설교통국 이런 것이겠죠. 이 도제라는 분이 이제 그 옆에 서명을 같이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임금이 찍은 것이고요. 또 김성규 유언서 그래가지고 그 설명을 보니까 우진, 철진, 익진이 함께 이렇게 정리됐다고 해서 그 자세히 나오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거기를 가서 문학관에 가서 좀 자세히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글씨가 조금 흐립니다. 그래서 그 김성규 선생이 주장한 농업개혁론이 그 국가 재정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재정 정책하고 농민 경제를 안정시켜야 된다는 농정책을 이렇게 그 제안합니다. 그래서 숨어 있는 어떤 그 세금 같은 것을 잘 이렇게 찾아내는 것, 그다음에 또 세금을 내고 분역이죠. 이런 같은 분역을 해야 될 집이 있는데 이렇게 그 빠지거나 이런 것을 잘 이렇게 빠진 것이 없도록 잘 찾아내는 것.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간척인 것 같습니다. 간척. 그 광산이나 이런 것들
그 자연자원을 관찰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염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하는 것, 이렇게 해서 이걸로 해서 국가 재정을 좀 충실히 하고 농민 경제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유민 떠도는 사람들이 그 없도록 해야 되고 또 개간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 농사 짓는데 수리를 아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신진 어떤 기기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잠상이죠. 그 잠업을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감저라고 하죠. 감저를 이렇게 잘 키워야 되는데 이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특히 이제 이런 농민경제 안전에서 양전의 시행을 강조하면서 소작 전후는 유지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소작을 전담해서 하는 그것은 상전 항상 유지하도록 해서 농지는 균분하게 나눠서 영구히 경작하게 할 수 있는 그 농민들에게 그것을 하되 지대는 4분치 이하. 요즘 같은 뭐 25% 정도 이제 옛날에 뭐 이렇게 지대가 막 반 타자 어쩌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지속성 있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주장합니다. 사회기업론은 농업개혁론과도 관련해서 농민층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향상해야 된다. 향약을 개선하고 이 자치기구를 통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부정관련 피해를 합법적으로 견제개통하는 시정을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일종의 개화 이런 쪽이라고 봐야죠. 네, 충청도 연풍현 지금의 괴산입니다. 괴산에 그 관악읍이 지금 남아있는데 여기서 이제 현감을 하던 아버지 밑에서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향교, 그 다음에 향천 이런 건물들이 지금 남아있고요. 그래서 그 1872년 연풍의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관하나 이런 게 있고 그때 당시 여기는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3살 때 이제 상주로 가는데 원래 경상도 쪽에가 세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주에 가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20세가 못 돼서 서울로 가죠. 그 다음에 김병욱이라는 분은 1808년에 태어나서 했는데 그 학문에서는 이 영이 관건이 문제라서 됐고 이 3등에 대해서 충분히 그 해박한 식견이 있었고 계획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데 이 김병욱 선생의 문집에 보면 소라든지 절목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미 많은 그래서 이제 대전론이라는 것은 소작지의 개선안인데 소작지를 가지지 못한 평농들에게 지주 소작지 균등 분배해서 분배하되 지주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곧바로 국권용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소작료 수치를 일정 비율 적용해 민생 안정을 강조하고 그래서 분경 이런 말도 쓰고요. 그래서 지주촌이 농지를 대여하되 소작료를 낮추고 소유권은 지주가 갖거든요. 빈농의 소득을 높이되 그들이 지속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소작료를 충분히로 이렇게 한정해서 소작지를 영구 보장하면은 그만큼 서로 이렇게 그 유지가 잘 될 거라는 이런 이제 개혁론을 냈고 이것이 조선기 그 실학자들이나 이런 사이에 상당히 많은 노력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김성기 선생이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무한 가문이 (1903년에) 무한 감리로 부여하는데 감리서라는 것은 개항장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고 무한 감리는 1897년에 목포 개항과 함께 가장 먼저 생겨납니다. 그래서 외교 통상, 그 다음에
목포가 이제 무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명칭은 무안감리소로. 김성규 선생님 6대 무안감리로 1903년 3월에 이렇게 오는데 그 전에 이미 그 전달에 무안항 재판소 판사를 겸임한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안감리의 임무와 권한인데 계양장 주재 각국 영사의 교섭 항해의 일체상으로 관장을 하고 서대통상상 거주 내 외국인의 생명과 재산으로 행정면에서 보면 관찰사와 동등한 지위로 상대를 하고 각 군수나 계양장의 경무관에게 훈령이나 지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각 군수라 경무관까지도 이 계양장에 관계된 내용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이 막강하거든요. 통상 교섭상 관련해서는 목사나 부위인에게 훈령이나 무안 부사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화물 출입, 관세 이런 것들을 하고 매달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화물 출입이나 이런 관계에서 이제 조선인 노동자하고 일본인 노동자 사이에 갈등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잘 해결하는 그런 역대 이렇게 9분의 강의가 되고 6번째 김성규 선생님이 합니다. 그래서 그 청사는 처음에는 목포소금 나눠주동을 썼다가 1902년에 지금 신안군청 자리로 왔고 1905년에 이제 애교권이 박탈되면서 6년에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무안감리의 역할은 계양장 내 한국인을 보호하고 계양 직후 한국인 부두 노동자들의 운동이 치열했는데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 노동자를 회유하고 강압하면서 이제 노동권을 박탈하는데 이 무안감리 이런 것들을 보호를 하고 특히 1903년 5월인가 일본 상인들이 횡포를 하면서 한국인들이 노동쟁이 들어왔는데 일본 낭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감금을 시켜가지고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병력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고 나중에 이제 거기까지 다시 그 영사관까지 쫓아가서 하는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에 일본 영사와 경무의 기와에 일본 상인 5명이 일본의 모군 100여 명이 목봉이라든지 상동 공장을 해서 우리 무안감리소를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감리 김성규가 새벽까지 강도 맷박하고 감리소 주사 및 한국인 목군들을 구타하고 그래서 경무소에 갇혀있던 이런 자료를 빼돌리고 일본인 상인들이 창고에 가 강금을 하는 이런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김성규는 그냥 쳐들어왔지만 강력히 이용을 해서 새벽에 결국 물러갔고 이런 이제 침략성이 나오는데 김성규는 굴하지 않고 그 다음날 바로 다시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이런 고시를 통해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그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서로 일본인 노동자들하고 조선인 노동자 사이에 그 대상을 많이 차지하고 또 싼 값, 비싼 값에 이렇게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했던 이런 데서 이제 철저히 조선인 편에 썼다. 광 7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지금 밑에가 일부 없는데 이 무안감리로 있으면서 몸이 좀 아파서 이렇게 중간에 사직 같은 것을 하고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아마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7년에 무안감리 김성규가 우암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모구암에서 이렇게 병이심에서 모구암에서 좀 치료를 하려고 이렇게 좀 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유물들 옷이라든지 도장이라든지 또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전해 올라옵니다. 이건 사서성경 같은 경우는 대나무에다가 여기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넣어놓고 하나씩 빼서 주면서
그 조항이 나오면 거기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 과거 시험에 내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발 보자. 그다음에 이제 1905년에 반직을 그만두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사회활동하는 것을 조금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유수한 시사는 1920년에 지금 목포 시사라고 하죠. 네, 설립을 하는데 김성규 선생이 초대 및 3대 시사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활동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말하자면 기부금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1920년에 그 현판으로 지금 남아있는데 전체가 총 295원인데 이 한 분이 16명 중에서 이 한 분이 3분이 가까운 100원을 낼 정도로 제일 큰 기부자이면서 또 본인이 직접 글도 쓰고 글씨도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유산정이라는 그 유산시사의 건물인데 건물이 1934년에 낙성식을 하는데 유산정이라는 편액 글씨를 이분이 직접 씁니다. 근데 지금 목포에 가면 목포시사가 있는데 목포시사 편액의 뒤편에가 이 유산정 글씨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그거대로 놔두고 목포시사를 유산시사하고 다른 시사하고 합치면서 60년대인가 이렇게 목포시사를 했는데 그때 현판을 편액을 다시 달았어야 되는데 그 나무를 쓰려고 그러니까 그 뒤에다가 그 뒷면에가 있고 지금 이게 뒷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총 510원에서 50원을 낼 정도로 이렇게 기부를 많이 했다는 기록이 그 현판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직에서 물러난 뒤 목포와 장성에서 학교는 자본가로 변모를 합니다. 이 사회공헌활동을 하지만 자본가로 해서 전남 최초의 농업은행, 그다음에 호남인을 발기인하고 목포창고금융, 동아금융, 목포양금 이런 데 이제 투자를 하고 나중에는 상선 한명회사라는 직접 설립을 해서 부동산, 농업인목, 금전, 대부산업을 이렇게 하고 아까 34년에 재단, 보험사를 이렇게 창립합니다. 그리고 유산시설 설립은 아까 말씀드렸고 시인은 글씨도 이렇게 했었고 이제 초종집이라는 문집의 문집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1924년입니다. 1924년에 전라남도 삼양공립보통학교의 건축비를 100원을 기부를 22년에 기부를 했는데 24년에 일종의 표창장을 이렇게 받는 이거에 남아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일제 시절이라서 그 총독 명의로 발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총독을 받더니 해군 대장이 충족을 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재정씨. 네, 그 회사에 관계된 그 신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1924년에 그 장서인데 성치원입니다. 성치원 도서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포의 북교동 성당이 있는 자리에 그 성치원이라는 대저택을 만들어서 그 저택에서 백산제라는 그 서재를 따로 지어가지고 김우진 선생이 이제 문필 활동을 하고 여기에 있는 그 책에 대해서 도장에 이렇게 찍어져 있고 거기 주변에 지금은 김우진 문화부로 지금 조성되어 있고요. 김성규 선생의 글씨입니다. 자기 아버지, 아까 연풍연가 있다는 아버지의 묘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품 통정대로 행 연풍연가 겸 충주진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고수가 많이 나옵니다. 조선 고수. 그래서 이 고수가 일정 직급 이상, 5품 이상 문무관에게 토지나 자기를 받을 때
본인이 직접 받은 걸 보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받으면 처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한테 이렇게 벼슬을 같이 줍니다. 그래서 생존일 때 이 사람들이 받으면 보봉이라고 합니다. 죽은 뒤에 받은 것은 도지금 보통 우리가 징직하는 징직. 이런 용어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성치원 북교동 성당 일대에 장성 분수를 해서 김장성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준비를 하면서 그 번지가 북교동 46번지로 알려져 있어서 46번지에 구토지대장을 한번 떼봤습니다. 구토지대장이 1910년대부터 그 소유 관계가 확인된다. 이거 일자가 다 나오고, 그래서 여기를 봤더니 처음에는 국유지에다가 나중에 상선 한명회사를 설치한다고 했죠. 창립이 상선 한명회사로. 그 다음에 초정 김씨 종중으로. 그 다음에 그 보훈사에서 또 개인으로 넘어가서 이제 나중에는 여기는 그 천주교의 재단으로 넘어가는 그런 관계가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예, 아까 그 부분 좀 가까이서 본 겁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연도가 나오고, 국교에서 신상강명회사, 초종김씨 종중, 그 다음에 조선신탁이라는 데 넘어갔다가, 이게 이제 천주교 유지재단입니다. 본인이 그 성치원에 지금 시가 있습니다. 지난날 은혜 성경 아니었고, 간직을 동안 했었던 일을 지금은 여기에 나오는 됐지. 간직을 물러나서 제야사를 한다는 겁니다. 특별한 나무에 항상 풀 입어서 길 떨어뜨리는 다리. 여기저기 좀 복잡한 일들이 많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야는 그리는 일로 지내고, 또 교육 이런 것을 한다는 거예요. 천연 밭에 물어주고, 우리 성취에서 나와도 기뻐하네 하면서 그 생활하는 모습을 시로. 그리고 거기 이제 소담된 유물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병풍이 있는데 봤더니 참신 강신 3만 60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 제사 지내는 중에 절차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일본에 있는 김철진 아들한테 아버지가 보낸 편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편지로 보면 어떤 그 유교의 춤은 이제 국가이기 때문에 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쓰고, 저는 너무 이 성인이 돼서 유학 간 아들한테 너무 세심할 정도로 자세하게 이렇게 보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신세대와 구세대 사이 갈등으로도 이렇게 좀 남아서 나중에 좀 문제가 됐겠다는 그렇게도 볼 만한 내용입니다. 예, 이제 그 전반적인 활동을 살펴봤고요. 이제 이렇게 아들들이라든지 손자들 그런 얘기를 하고, 이미 이제 이 강좌에서 또 김우진 선생님에 대해서는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현장을 좀 쭉 따라가면서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김우진 선생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이제 김우진 선생님, 그 아들이 김방한 선생님 어렸을 때 이 사진 소개를 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윤신경 선생님하고 김우진 선생님 신문에 나왔습니다. 김우진 문학산실 백수대 앞을 쓰는데, 아까 북교동 성당 1호이라는 그 성치원이라는 그 저택 안에 백수대라는 서재를 아버지가 따로 지어서 이렇게 문화활동을 하게 해줬거든요. 이거 하나 남아 있습니다.
성취원에 대해서는 그만큼 크고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 있으면 하는데 저는 아직은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이 천주교로 넘어간 뒤에도 일정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관계자들이 이렇게 찍은 이광수류의 문학을 매장하려는 그 조선지광에 실린 글의 그 원고입니다. 원고. 그래서 이제 뭐 문학적인 내용은 이제 제가 따로는 안 하겠습니다. 공상문학이라는 데 실린 원고 친필입니다. 그래서 김기는 이제 시대학풍의 적재 예국석의 두해영하여 당시 대목중 민족주의 운동들이 감상문학의 기성한다 무슨 표현은 선구적 극작가 또 표현들을 직접 작품으로 실어온 유일한 극작가라는 평을 받았다. 보통 이런 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박한 쉽게는 선구적 비평을. 그래서 이런 비평이나 이런 것들은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개혁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합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론을 제시하고 평론가로서 신부를 이룩한 운동화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890년대에서 1900년대 활동한 신승 반려인 아버지 초정 선생과 1920년대 문학사의 자취를 남긴 요절인 수산 김우진이 우리 초기 근대 초기한 거의 세대간 어떤 그 관계에서 주목되는 사례. 그러니까 상당히 개혁적인 그런 것이 있으면서도 강을 넣으며 또는 그 어떤 효라든지 유교 사상 이런 전통 사상이 있으면서 이 실업, 작업 이렇게 하고 그런 세계관과 아버지 생활습관을 이해하면서도 청년기에 들면서 새로운 세계를 하고 독특한 개성이라든지 3.1운동대로 이렇게 사회 변화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의 정신 이것이 서로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도 않으면서 서로 충돌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을 글로서 이렇게 문학 쪽에서 분석을 하는 글에 여기는 좀 결론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성취원 터라는데 거기에가 김우진 문학의 산실에서 문학비가 써있고 여기는 이제 또 시입니다. 또 목포 문학관 안에 김우진 문학관이고 그 김우진 선생이 여가 있을 때 박화성 그 소설가가 학생 때인가 영어를 몇 달간 배웠다. 그리고 그 앞에 거리를 김우진 문학거리라고 해가지고 벽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상징물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한 거리가 있죠. 네, 그 작품. 그리고 그 이분의 작품 중에서 동학을 소재로 한 그 일종의 희곡 작품이 있는데 동학을 소재로 한 희곡 작품 중에서 가장 처음 나온 겁니다. 아주 그쪽 그 동학하는 쪽에서 그러고 좀 그 현대 근현대 문학 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이 희곡 그 작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문학가들이 글을 논문을 많이 썼는데 한 가지 좀 더 했으면 하는 게 아버지인 김성규의 문집에 아까 전라남도 총석 또 허창현의 그 평강 동학기에 했던 그때 당시의 문서나 이런 것들이 그 문집에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고 그런 그 이 전 시대의 기반이 어쩌면 생활화돼서
익혀져서 그런 이 작품도 나오지 않았을까 이제 그걸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 이제 제가 뭐 글로 쓸 단계는 아니어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우진 선생이 그 자기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의 또 문중 집안에 그 뭐라면 문집 같은 것을 쓰는데 제천이라고 해서 앞에 표지 또는 속표지에 직접 글씨를 쓴 겁니다. 그래서 글씨도 알고 있고 잘 쓰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안동김 씨 2세 일고는 김우진 편했는데 김우진, 김철진 나오네요. 그 다음에 뇌서집은 김병호, 그러니까 김성균 선생의 아버지, 할아버지죠. 자기 할아버지를 이제 편했거든요. 여기 이제 곡성 출신 성공이었지 하는데 이 집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안동김 씨 일고라는 제일 뒤에 보면 이제 이 개해라고 나오고 불초우송 우진철진이 이 뒤에 발음을 쓰는데 그때 목포 성취에 대해서 쓴다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얼마 전에 김우진 선생 초원제를 무안에서 했었죠.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왔길래 산의 비인 무덤의 수를 따로 그 인터넷에는 이렇게 3개인가 나오는데 그냥 이거를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 아들 우진, 철진, 익진, 익진이라는 분이 사실은 김철진이라는 분은 그 사회 정치 활동을 하면서 그 재산 유지를 이렇게 하는데 익진이라는 분이 또 많은 부분을 그 무안에 있는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물려받은 것 같아요. 물려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사회주의 운동에서 막 그 이렇게 소련에 가서 뭐 이렇게 있고 중국에 가서 있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있는데 자기 그 전 재산을 해방되면서 소련인들한테 전부 무상으로 줘버리고 자기는 대구로 가서 이제 이 교회 목회 활동하면서 이런 번역이라든지 저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번역서 이런 책들도 상당히 그쪽 그 종교교에서 상당히 자주 많이 읽는 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청산리대 있죠. 김자진이라고 있잖아요. 모두 그 한결이 똑같아요. 우진, 철진, 익진. 그래서 김익진 선생, 김영진. 아까 후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걸 준비를 하면서 사실 이제 문화원에서 언제까지 원고를 주라고 했는데 제가 개원표다 원고가 조금 늦었어요. 그냥 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 원고를 이런 그 강의는 어차피 이제 외부 강의용이기 때문에 쓰면 제가 알거나 이렇게 자료 협조를 받은 분들한테 초안을 제가 꼭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문화원 보내고 여기 박 선생님도 보내고 여기 이제 최성환 교수, 김병호 교수 이렇게 보냈는데 최성환 교수가 이것을 받자마자 메일이 왔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내가 보낸 날이 8월 10일인가 됐는데 그 보낸 날 미국에서 메일이 하나 왔답니다. 그러면서 그 메일이 김방한 선생 손녀딸인데 자기의 그러니까 증조부, 보조부죠. 김성기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최상환 교수 블로그인가? 카페에 그 글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가 있어서 본 게 이제 2004년인가 5년인가 이렇게 쓴 것 같아서 그 이후로 혹시 더 쓴 글이 있으면 좀 연락을 주십시오 하는 메일이 왔대요. 그런데 제가 이걸 막 보내니까 저한테 이제 해서 김성기 부장님 보면서 좀 해도 됐는데 이건 좀 전송해 줘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강의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외부까지 보내기는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게 인문학 확장 개념에서
제가 그냥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김성규는 거기 김옥균 있잖아요. 삼육천하 김옥균. 김성규 우선인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김성규 어머니 손자인 김방한 어머니 제 조부입니다. 인터넷에서 교수님 블로그를 봤습니다. 2004년에 이후에 혹시 참가할 만한 교수님들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 메일이 됩니다. 해외에 있어서 전화되겠지만 고려에 대한 교육이 제법 있는데 보고자 합니다. 김소연 어머니 이쪽으로 이렇게 글을 보내가지고 그것이 이제 제가 마치 보냈더니 이제 바로 후손들하고도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으로 이제 우선은 무안 그 삼양에 있는 그 유한단이라는 김철진 집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청 교육생 데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대립도는 지금 남아있고요. 여기가 도립도서관이니까 남아있고, 이거는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안전 천지 계획이 있는데, 2001년에 이제 김경수 선생님이 논문을 쓰면서 그 소식을 좀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유한당이라고 무안에 있는 별당인데 927번입니다. 시민마을. 그래서 1914년에 정초, 말하자면 자리를 잡아서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초석을 놓는 것을 정초라고 하거든요. 정초를 하면서 지은 시가 문집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기하면서 23년에 충문, 그 다음에 상량하면서 상량, 이런 것들을 직접 지어갖고 이렇게 문중이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 지어갖고 집으로 들어갈 때를 입택이라고 하거든요. 입택 오묘문. 그래서 24년. 그래서 14년에 이제 처음 아이랑 시작을 해서 이때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상량이라는 게 여기 그 건물에 오면 바로 이렇게 장애에서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인다 해서 겉상량이라고 그러고, 여기 상량문은 이제 그 나무를 타고 있는 그 찬양문을 길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계기 땅을 잡아서 기둥을 넣고 상량, 계기 경촉, 입주, 기둥을 세우고 상량을 하는 이런 절차를 했는데, 여기가 그렇게 나오고, 이제 하여튼 1927년에는 주변에 있는 그 오래된 무덤을 이해하는 데 이렇게 충분한, 근데 집 가까이 그런 무덤이 있으니까 어디로 이렇게 옮겨준 것 같아요. 옮겼는데 지금 같으면 아마 고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41년에는 이제 김철진 공덕비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1910년대 남항리 토지 소유 현황을 아까 김성 선생님이 했는데, 김우진이 일부 2267 조금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성씨인데 30년대에 대해서는 김성규 일가가 2844 그래서 이렇게 많아집니다. 한 7, 8배 이상 이렇게 1930년대. 그래서 아까 그 1929년에가 상선안명회사, 그다음에 그 뒤로 1934년에 그 종중보험사 이렇게 하면서 이쪽에 하고, 이제 그 중심이 아까 유한단이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소유자를 표시하는데 색깔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아까 927번지라고 그랬는데 927번지, 926번지 그 토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김우진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김성규, 그 종중재단 만들었죠. 그 다음에 토지신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갔다 이제 박씨한테 넘어가는데 이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뒤에 제일 처음에 아까 10번 그 모부암입니다. 모부암인데 여기 월선이
월선리 뒤에가 지금 김유선생 초원되고 있고, 여기가 이제 법천사 모구암 말이고요. 그래서 모구암 칠성각, 상칠성각 모형문이라는 것은 이 건물을 이렇게 지어야 되니까 좀 그 기부를 좀 많이 하시오 하는 그 발언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1933년에 그걸 지었고, 또 1913년에는 신갈산에서 그 눈 올 때 같은 이런 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내용을 보니까 12월 29일부터 몇 자리를 구하려고 돌아다니다가 상양시에서 자고 화정점에서 묵고 회산이 누구 집에서 투숙하고 청계점에서 묵고 초 3일날, 이게 4일이죠. 초 3일날 눈보라를 묵고 순간이동을 넘어서 잘못됐네. 모구암에 들어가서 맨날 하고 눈 속에 돌아다니니까 몸살이 날라고 해서 좀 몸이 안 좋아서 아팠는데 한숨 자고 나고 새벽에 되니까 몸이 괜찮아져서 아까 그 시를 지은 겁니다. 그 시. 무한감기 때 병이 나서 1903년 여름에 모구암에서 조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는 그때는 아니고 그 다음에 언젠가 갔을 때 12수인데 그 중에 이제 그 부분 썼어요. 이렇게 1903년에 그 무한 감리를 할 때 그때 이제 좀 다 간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무한 모구암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관련이 되는 거죠. 이게 무한현 승갈산 모구암 상칠성각 모형문입니다. 연대가 나와요. 그래서 쭉 간단한 연역을 하고 이러이러한 건물을 짓고 자니 복을 받으려면 마이명이 좀 참조하시오라는 내용입니다. 무안의 1920년대 조선 고족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요즘 같으면 문화재 조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은데 산성, 석탑, 철마, 동굴, 위력, 석탑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강산사라는 데가 여기 나옵니다. 강산사. 지금 원갑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한 해제 원갑사, 선길리에 있는 지금 원갑사인데 그때는 강산사가 있는데 1908년 12월 3일에 강산사의 그 시판을 보고 자기가 했습니다. 그게 강산사에를 갔는데 그 전각에가 시가 하나 있는데 그 시가 자기가 몇 년 전에 한평 현강 서리를 할 때 그 절에 가서 시를 지었는데 그것을 현판으로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7, 8년 뒤에 다시 그 절에 가서 그거를 보고 또 시를 합니다. 그래서 1908년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묘를 이장하고 개장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묘를 이렇게 임치의대에 하고 며칠을 머물다가 12월 3일에 출발을 해서 기존으로 목포로 가려고 강산 남쪽을 지나가는데 금갑사에 들려가서 조금 쉬었는데 거기 가서 스님을 만났더니 이 스님이 1903년 무한감리 때 모구암에서 자기가 조리할 때 그 절에 있던 스님이라 또 인연이 된 것이죠. 그래서 무량전에 올라가 봤더니 시판이 벽에 하나 걸려있는데 그 벽에 있는 게 1899년, 그러니까 9년 전이에요. 9년 전에 자기가 한평군수 때 거기에 들려서 지은 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보고 다시 이렇게 시를 지었다. 이렇게 해서 이 시가 먼저 씁니다. 바다에 들은 그 부분을 외로운 신화를 한 바다구자라고 하시네. 강산사원의 부처가 있다는 아는가 모른가 이 마음의 노고를 여러 가지 이 세상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성이기 때문에 그 세파에 뛰는 그런 노고들을 부처님은 좀씩 알아주시거나 이런 것을 여기 썼는데 기존 이제 8년, 9년이 지나서 다시 가서 그 시판을 보면서 불교의 인연과 깨치고 보니
성향이 동문자가 있으며 예전에 기억이 아직 남아있고 옛날에 내가 너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을 하면 지금은 좀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내용으로 좀 한 단계 더 높은 감정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원래 한시 아닙니까? 네, 한시. 네. 한시 업무를 본문이 있습니다. 제가 입력할 시간이 없어서 그 임치적 임치에 있는 김성기 선생 묘서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중에 성이 있는 수문진 성이 있는 그런 유적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게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적이 한다는 건데 오늘 강의를 위해서 약간 제가 사진을 모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월선이 뒤에 있는 그 김우진 선생의 초혼묘입니다. 네, 아까 그 초혼제를 최근에 했던 거니 초혼제.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 김우진 선생의 아들 김성배 선생의 손자인 김방한 교수, 언어학 방언학에서는 서울대 교수하셨죠. 그 다음에 장성으로 갑니다. 장성에 초심정이라는 정자를 어머니 묘기 그 부분을 의상하고 어머니 묘 부분에 큰 이렇게 그 정원을 조성을 합니다. 이런 사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899년 읍지에 이 청암역 바로 옆에 초심정이고 읍지에도 나올 정도 되니까 개인의 증언이 상당히 좀 규모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까 주소가 번지가 있어서 찾아보니까 이 봉동리로 나오는데 이 부분쯤 됩니다. 지금 이 장성대입니다. 이 부분. 장성 봉동이는 설비를 일심, 주변 전지를 이렇게 했다는 것까지 이렇게 신문에 나올 정도로요. 초심정, 초등교사 김성교자, 고대 김준추 그래서 이게 10년 세월에 하면서 쭉 그 경위를 적은 이쪽에 시를 신문에 이렇게 했더라고요. 기부하는 명단에 초심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첩고제라는 제시입니다. 제시인데 그 김성규 아버지인 김병욱 선생이 제시를 첩고제로 하고 이 첩고제가 이제 시경의 첫 기편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을 따서 이렇게 글씨는 김성규 선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정 또는 그 기원이라고 했는데 1년 장성 모습하고 가족들이 거기 와서 새로운 모양이 장성이 됩니다. 그래서 96년에 장성 모습가 오기 전에 승모를 장성 이장을 했고 초심정은 그 부분입니다. 1903년에 우한감기를 진행해서 12월에 사기가 다시 돌아와서 장성에서 살고 몇 년을 살고 있는데 1906년에 도덕 수십 2년이나 아니고 해서 이제 목포로 이렇게 그 식구들을 데리고 피신을 했다가 1907년에 아예 목포로 이사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 성취원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11년 있다가 17년에 다시 장성으로 돌아가서 아까 초심정 둘레를 이렇게 기원이라든지 이렇게 조성해서 독서가 어린이들을 지키면서 일종의 효를 실천하는 장성 훈청에 가니까요. 훈청에 이제 그 양무죠. 그 측량이나 이런 것을 하는 그런 것들만 모아서 훈청 민원실에 조그만 전시관을 해놨어요. 그래
거기에 이제 장성문수, 김성규가 양무감이라는 이게 이제 다른 그 시기에 다른 쪽에 터지면서나 이런 일들을 지금 그 양무감리가 총괄을 하는 거예요. 이 양무감리.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여기는 이제 다른 그 기술직을 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도를 보니까 1600년 지도가 되어 있는데 1872년 지도인데 잘못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목포로 와서 목포 문학관입니다. 목포 문학관. 네, 김우진관에 이제 이렇게 쭉 돌아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아까 김성규 선생의 인물의 일부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김우진 작품 이렇게만 되어 있고 사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다운을 받아서 이게 잘라갖고 아까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성규 선생이고 여기는 김우진. 그리고 설명이 한두 줄이라도 조금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없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김성규 선생님이거든요. 여기는 김철 감락비, 제실, 시비, 김우진 거리, 삼치원 그분이에요. 이광수, 강성문화, 이영락. 이쪽에 근대문화유산 지구 쪽으로 오니까 전화, 공중전화에다가 이렇게 소 책방을 해놓고 김우진 책방 이렇게 놓고 또 주변 어디가 박화성 선생님 책방도 이렇게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현해탄에서 이렇게 일 났을 때 그때 당시 신문인데 여기 답입니다. 전면이. 유진덕은 그 하여간 성악가로서 아주 유명했죠. 유명하고 그 유학까지 하는 그 신인 여성이고요. 국내 공연할 때 유학도 가고요. 돌아가신 지 1년 꿈같이 지나 이제 이런 그래서 음악회를 가서 돌아가시기 전에 목포 와서도 공연을 해봐요. 근데 목포 와서 공연하는 것은 신분에서 못 잡거든요. 김익진 선생, 선조들 묘가 그 상주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아까 전에 했던 조선 후기에 장성건수를 있고 무왕가는 강원도 술사사는 시이고 학자, 400평도 토지를 소유한 자본가이면서 울산시에서 시사장을 한 사회동안 학교 어떤 문화를 했고요. 그때 이제 무왕강리로 제20 주체적 신념으로 조선을 입장하는 농업 정책, 그 다음에 농업개혁 정책을 이룬 사상가이자 신념으로 시켰었던 문화인, 또 아들 김진은 그의 쪽 문화가 근대의 선자인 초선 김진의 부친으로서 영향이 있는 이런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태어나서부터 활동, 그 다음에 그 현장까지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 월선리에 있는 초혼묘, 김의사님 초혼묘나 목포 문학관에 있는 그 기증된 유물들, 그 다음에 저 묘소라든지 이런 데를 전부 좀 답사를 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좀 찍고 정리를, 아까 그 목포 문학관에도 문서도 몇 점 있고 이러지만 정리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가서 그걸 못하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또 사회가 이런 영상으로 이야기하고 조금 서둘러서 하는 셈이 돼서, 저도 이제 해온 인물에 대해서 막연히 알았던 이런 때문에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많이 봤고, 특히 이제 그 살았던 시기가 조선 말기에서 약간 영화, 무병, 보수개화 이런 쪽, 그 다음에 일제히까지 너무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의 글과 또 교류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남겨진 유물이나 이것들을 자세히 조금 정리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장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집단을 중심으로, 아니면 어떤 문화재나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그거의 여러 개가 이렇게 겹쳐지면서 크게 무한 또는 목포 지역의 우리 근해에서 인천 벨트와 어떤 문화, 관광 그 현장들이 이렇게 서로 잘 얽혀져서 지역을 또 홍보하고 알리는 이런 데까지 나가고, 여기에서 그 당시 시대 정신은 뭐였는데 우리가 배울 것은 뭐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점이나 약점은 어떤 것이었는데 그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겹쳐서 나가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런 역사 인물이나 자료 현장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있어도 우리가 같이 이제 그런 공부를 좀 해나가면 더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여기 가시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 들으신 거에 대해서 혹시 질의응답 해주시고, 제가 언뜻 이제 들으니까는 무안감리로서 1903년 1년 좀 안 되게 이렇게 재임하면서 역할을 하셨네요. 무안감리로서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안 콘텐츠 어떻게 이게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 그것도 좀 그래요, 박 선생님. 그 무한 감리 기간 1년이 지금 시간 기준으로 짧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때는 그 초창기인데다가 막 변화되는 시기라 그 1년에 있었던 일들이 상당히 길게 압축돼서 있었다고 보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무한하고 관계 중심에서 하나 좀 빠진 부분이, 지금 남학에 있었던 유한당이 그 상량문도 그렇게 자세히 올릴 정도고 집도 99칸 집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저 성치원 북교동에 있었던 집하고 그 유한당 집하고의 교류 관계나 아니면 왔다 갔다 살았던가 이 거주 기간이 그거 안 나오니까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찾아져야 되지 않나 하는데. 99가를 어디다 비웠어요? 남학에 있을 때. 지금 있습니까? 지금 없어졌죠. 도청 자리였다고. 교통도 안 좋은데 거기다 지었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나 이렇게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사실은 더 이렇게 좀 진전돼서 나가는 것이, 이제 그 특정한 사람의 문학 작품, 문학 세계 이런 것보다는 그 집단과 지역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상당히 그렇게 저기를 하고, 지금까지 알려졌던 927번째인가 거기 봤더니 김씨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마 920, 그 옆번째로 했더니 아까 그런 거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자료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학관에 있는 그 자료들도 다 내용을 본다면 그런 것들이 조금, 그 다음에 문집도 목포 문학원에 상기 때문에 발췌해서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세히 보면 이쪽 지역에 정 안 되는 뭐 시나 이런 것을 봐보고 언제 가고 이런 것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끔 이렇게 시를 하나씩 해놓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수업 시작 때 말씀하셨던 그 동학 문제인데요. 그 김은지 있었던 동학 관련된 그 7장이 산대지란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자기 아버지는 그 동학군에 참전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뤘는데 자기는 이미 신문물이 있는데 그 동학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동학이 세계 날고 해서 산돼지처럼 버려졌다 막 이렇게 자학도 하는 작품들이거든요. 근데 전에 언뜻 저도 확인 안 했는데 들어본 바로는 김성규 씨가 그 동학용 때 전주 하약할 때 그 양쪽 관군과 동학군의 사이에서 역할을 했다, 뭐 중재 역할도 하고 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아까 고창 혹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혹시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라남도 총서라는 그 전라도 총서인가 그 역할이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이고 그때 이제 그 썼던 글들이 말하자면 일종의 반은 공문서 성격이죠. 네. 그거의 문집에가 여러 편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또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서 이미 그 복사해서 아니 번역해서 그 동학 관련 글들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동학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나 관군의 입장이긴 하지만 근데 그 행간에서 또 당시 시대상을 읽어줄 수가 있겠죠. 이제 그 부분은 따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는 언급은 안 하고 이제 그 문서도